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해발 8,850m의 이 고산지옥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산악인들의 시체가 매년 쌓여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그린부츠. 정상 바로 아래인 8,500m 지점 작은 석회암 동굴 안에서 무려 24년째 웅크려 앉아있는 남자의 별명이다. 별명인 그린부츠는 그가 신고 있던 형광 초록색 등산화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그동안 에베레스트 북쪽 루트로 정상에 올랐던 모든 등반가는 예외 없이 그린부츠의 발끝을 지나야만 정상에 도달 가능했으니, 심지어 그들은 이 시체를 보며 정상까지 남은 거리를 계산하였고, 시체 옆 작은 공간에 앉아서 잠깐 쉬어가기까지. 즉, 에베레스트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시체가 되어버린 것인데, 그는 어쩌다가 죽어서까지 이정표로 전락하고 만 것일까? 모든 비극의 시작은 199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봄, 인도 북부 해발 3,500m의 고산마을 사티크. 인구 50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마을에는 28세의 한 청년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채왕 팔조르. 태어나서부터 평지에 살아본 적이 없는 진정한 고산지대의 아들이었다. 공기가 희박한 3,500m의 고원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또래들과 집 앞 바위산을 기어오르며 놀았고, 학교를 마치면 마을 뒤편의 수직 절벽을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타고 올라갔다. 성인이 된 그는 인도 티베트 국경경찰, 즉 ITBP에 입대하여 중국과 맞닿은 히말라야 국경지대를 지키는 고산 특수부대원이 됐는데, 그러나 이곳의 평균 해발은 5,000m.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산소 부족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극한의 환경으로 일반인이라면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이곳에서 팔조르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순찰을 돌게 된다. 6,000m급 고봉을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그의 모습에 동료들이 원숭이 같다라고 농담할 정도로 그의 실력은 엄청났는데, 그러던 1996년 봄, 인도 정부가 한 가지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으니, 바로 에베레스트 북쪽 루트를 인도인 최초로 오르는 국가적 도전. 지금까지 인도인이 에베레스트에 오른 적은 있었지만 모두 네팔 쪽 남쪽 루트였고, 중국 티베트 쪽 북쪽 루트로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국가 자존심을 건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ITBP 최정예 요원 6명 중 가장 젊은 멤버로 바로 팔조르가 뽑히게 된다. 출정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자 사크티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를 축하해 주었으나, 유일하게 한 사람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출정 전날 밤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가지 마라. 불안한 예감이 든다." 라며 계속 만류하였으나, 국가의 부름과 자신의 평생의 꿈 앞에서 팔조르는 결국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한 채 에베레스트로 향하게 되었고, 결국 이 결정은 그를 영원히 그 산에 갇히게 만드는 저주의 시작이 되고 말았으니, 1996년 5월 10일 새벽 5시, 에베레스트 북쪽 루트의 8,300m 지점, 6명의 ITBP 원정대는 최후의 정상 공략을 시작하게 된다. 리더인 수베다르 채왕 스말라를 중심으로 총 6명이 등에는 산소통을 맨 채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설원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해발 8,000m를 넘어서는 이 구간의 별명은 데스존. 죽음의 구간인 이 높이의 산소 농도는 지상의 3분의 1 수준으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뇌와 심장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진정한 지옥의 구간. 그리고 오전 10시, 대원들이 해발 8,500m 부근을 통과할 무렵 하늘에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맑았던 하늘이 서서히 회색 구름으로 뒤덮이며 바람의 세기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 게다가 에베레스트 등반에 철칙인 마지노선 시간 오후 2시까지 지나자 6명 중 대원 3명은 하산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정상까지는 불과 200m밖에 남지 않은 상황. 대장 스만라와 모룹 그리고 팔조르, 세 사람은 결국 명예를 위해 그대로 등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오후 3시 45분 베이스 캠프 무전기에 한 통의 거친 신호가 들어오게 되었으니, 정상에 도착했다. 3명은 마침내 인도인 최초로 북쪽 루트를 통해 정상에 발을 딛게 되었고,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국기를 꽂는 감격의 세레머니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거대한 폭풍이 정상을 덮치게 된다. 순식간에 바람은 뼈를 부술 듯이 몰아쳤으며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60도까지 떨어진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탈출을 시작하였으나 눈보라 속에서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더니 결국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흩어지고 만다. 그리고 산소통마저 거의 바닥이 난 데스존 한가운데서 이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게 되는데, 히말라야 해발 8,500m 북쪽 루트 데스존 한가운데 거대한 절벽 아래 작은 석회암 동굴 하나, 눈보라의 길을 잃은 팔조르는 이 작은 동굴을 겨우 발견하게 된다. 간신히 몸을 웅크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는 당시 히말라야 최고 사양의 초록색 코플라우 등산화, 두꺼운 다운스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미 산소통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로 영하 40도의 추위와 8,500m의 데스존의 희박한 산소가 그를 덮치기 시작하였으니 몸은 점점 굳어갔고 손끝 발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으며 눈꺼풀은 자꾸만 내려앉았다. 잠들면 죽는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허리춤의 무전기를 꺼내보지만 손가락은 이미 돌처럼 굳어 버튼조차 누를 수 없었고, 그의 눈앞에는 아스라이 고향 사크티 마을이 떠오른다. 어릴 때 맨손으로 기어오르던 바위산, 출정 전날 밤 울면서 말리던 어머니의 모습. 그러나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린 뒤 무릎을 끌어안은 자세 그대로 그의 의식은 서서히 꺼져갔고, 그렇게 팔조르는 작은 동굴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인 대장 스만라와 모름 역시 산 위 어딘가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으니 세 명이 한꺼번에 에베레스트에 삼켜진 밤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북쪽 루트를 오르던 일본 후쿠오카 등반대가 팔조르의 동굴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사방이 하얀 눈과 검은 바위뿐인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형광빛으로 빛나는 초록색 등산화 한 켤레. 그 등산화는 동굴 안 웅크린 채 얼어붙은 한 남자의 발에 신겨져 있었다. 그가 바로 채왕 팔조르. 이때부터 그에게는 그린부츠 동굴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북쪽 루트를 오르는 모든 등반가는 이 동굴을 지날 때마다 여기서 정상까지 약 350m 남았다는 거리 계산을 하게 되었으니, 즉 죽은 그의 시체가 에베레스트에 살아있는 이정표가 되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그린부츠는 그 동굴 안에서 미동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시체가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도 유엔도 그 누구도 이 시체를 수습하지 않았으니, 아니 정확히는 할 수가 없었다. 이 높이의 시체를 옮기는 건 수만 달러의 비용과 목숨을 걸 각오가 된 셰르파 10명 이상이 필요한 일. 결국 그의 시체는 그 자리에 영원히 남겨지게 된다. 그런데 정확히 10년 뒤 그린부츠에게 진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2006년 5월 15일 새벽 1시 에베레스트 그린부츠 동굴. 정상 공략을 위해 동굴 앞을 지나던 한 등반대가 동굴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으니, 그린부츠 옆에 또 한 명이 무릎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 그는 놀랍게도 죽어있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살아있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샤프. 영국의 한 엔지니어 출신으로 그의 가을부터 교사로서 새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34살의 청년이었는데, 이번 에베레스트는 그의 인생 마지막 도전이었다. 이번이 세 번째 등반 시도로 1, 2차 도전에선 발가락이 검게 변해 끝내 2개를 잘라내고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홀로 단독 등반에 산소통이 없는 무산소 등반을 고지하게 된다. 해발 8,850m 에베레스트를 산소통 없이 혼자서 올라가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에 가까운 도전. 그럼에도 그는 본인의 신념대로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하였으나 결국 영하 30도의 추위와 산소 부족이 겹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의식은 반쯤 나간 상태. 첫 등반대가 그에게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간신히 "내 이름은 데이비드 샤프, 아시안 트레킹 소속." 이 한마디만 겨우 남기고 다시 의식을 잃게 된다. 그날은 이 첫 번째 등반팀 외에도 수많은 등반대가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고, 새벽부터 오후가 될 때까지 이 동굴 앞을 지나간 등반가가 약 40명. 그러나 한 팀, 또 한 팀, 그 다음 한 팀. 수많은 등반가가 동굴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 누구도 그를 구조하지 않았으니, 이유는 단 하나. 해발 8,500m 데스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건 구조대원마저 함께 죽는 행위이기 때문. 등반가들은 그를 잠깐 살펴본 뒤 따뜻한 물을 먹여보거나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을 시도하는 것 정도로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몇몇 셰르파들은 그를 햇볕이 드는 바깥으로 끌어내려 산소를 나눠주기도 하였으나 이미 그의 몸은 동굴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얼어붙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그날 오후 데이비드 샤프는 그린부츠 바로 옆에서 똑같이 얼어붙은 채 숨을 거두게 되었고,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에베레스트 인류 최초 등정자인 에드먼드 힐러리마저 격분하며 격렬하게 현대 등반가들의 도덕성을 질타하게 된다. 그러나 그 어떤 비판도 8,500m 데스존의 냉혹한 물리 법칙을 바꿀 수는 없었으니, 그렇게 그린부츠 옆에 누운 또 다른 남자, 한 동굴 안에 두 시체가 함께 얼어붙은 채 남겨지게 된다. 그리고 그린부츠와 데이비드 샤프, 한 동굴 안의 두 시체는 그 뒤로도 여러 해 동안 그 자리에 남아 북쪽 루트 등반가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던 2007년 샤프의 가족이 그의 시신만큼은 꼭 수습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게 되었고, 결국 셰르파 3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8,500m까지 올라 그의 시체를 동굴에서 끌어내 북쪽 루트에서 덜 보이는 지점에 조심스럽게 안치하게 된다. 그는 결국 에베레스트 해발 8,000m 지점 레인보우 밸리 어딘가에 지금까지도 총천연색 등산복을 입은 채 얼어붙어 있다고 알려지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2014년 이번에는 중국 티베트 등반협회가 그린부츠 또한 동굴 안에서 덜 보이는 위치로 옮긴 뒤 돌로 덮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린부츠의 시체는 더 이상 등반가의 눈에 잘 띄지 않게 된다. 한편 팔조르가 태어난 고향 라다크 사크티에서는 아들의 소식을 끝내 듣지 못한 어머니가 집 앞 문을 바라보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러나 에베레스트 북쪽 루트를 오르는 그 누구도 정상 정복의 영광을 말할 때 그 이정표가 되어준 한 인도 청년의 이름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사실 그린부츠는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 해발 8,000m 이상의 고산지옥에는 아직 팔조르 말고도 약 200명의 등반가가 그대로 얼어붙은 채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고 있었으니, 그 중에서 최악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바로 1985년 페루 안데스 산맥. 25살 영국 청년 조 심슨은 해발 6,344m 시울라그란데 서벽 초등정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이 아닌 하산에서 시작되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절벽에 매달리고 믿었던 친구가 로프를 끊는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높이 6,344m의 고봉 시울라 그란데, 페루 안데스에 있는 이 산의 서쪽 병력은 극악의 등반 난이도로 인해 인류가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미개척지였는데, 그러던 1985년 2명의 젊은 영국 청년이 이곳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니, 그들의 정체는 바로 25살의 조 심슨과 21살의 사이먼 예이츠. 두 사람 모두 나이에 비해 엄청난 등반 실력을 뽐내는 등산계의 슈퍼 루키였다. 목숨을 건 도전을 함께하는 두 사람을 보고 둘을 절친한 친구 사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둘은 친구가 아닌 그냥 등반 파트너, 즉 단순히 서로의 실력만 믿고 이 도전을 시작한 거다. 게다가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알파인 스타일이었는데, 보통 험난한 미개척산을 도전하는 경우 대규모 인원이 충분한 장비를 가지고 천천히 공략해 나가는 원정대 스타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은 딱 둘이 텐트 하나, 로프 하나 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알파인 스타일을 선택. 그야말로 모험 그 자체인 도전을 시작한다. 이러한 몇 가지 위험 요소들 때문에 주변에서는 시작 전부터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으나, 막상 등반이 시작되자 둘은 신들린 등반 실력을 자랑하며 딱 3일 만에 보란듯이 정상을 찍어버린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으니, 인류 최초로 서쪽 벽면을 통한 시울라그란데 등정에 성공한 두 사람. 그러나 하산 첫날부터 식량과 연료가 모두 바닥나고 만다. 마음이 급해진 두 사람은 하산을 서둘렀는데, 그러나 루트는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고 빙벽을 내려오던 중 결국 미끄러진 심슨은 오른 다리가 뒤로 꺾여 부러지고 만다. 괜찮아?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이야기를 들은 동료 예이츠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진다. 구조대도 올 수 없는 이 얼음 절벽에서 걷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형선고 그 자체. 그러나 예이츠는 다리가 부러진 동료를 데리고 내려올 기적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으니, 45m짜리 로프 2개를 연결해 90m로 만들고 심슨을 묶어 절벽 아래로 내리는 것. 예이츠가 위에서 로프를 잡고 버텨주면 심슨은 로프를 잡고 한 다리로 천천히 얼음 절벽을 내려가는 것.
그리고 둘은 이 방법으로 무려 900m를 내려가는 기염을 토한다. 그러나 이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으니 폭풍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로프 하나에 의지하여 얼음 절벽을 내려가는 두 사람. 그런데 절벽 경사가 점점 급해지더니 결국 심슨은 밑에 아무것도 없는 수직 절벽의 허공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위에서 줄을 잡고 있던 예이츠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태. 그냥 갑자기 로프에 심슨의 전 체중이 걸려있다는 것만 느꼈다. 그렇다고 성인 남자를 다시 수십 미터 위로 끌어올릴 수도 없는 교착 상태. 그렇게 이도저도 못한 채 버티기만 하는 교착 상태가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지속되게 된다. 그러나 예이츠가 버티고 있던 눈바닥도 서서히 무너지며 조금씩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 결국 결단을 내린 예이츠는 칼을 꺼냈고 로프를 끊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추락한 심슨은 심연의 크레바스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이제 시작이었으니 얼음 절벽에서 60m를 추락한 심슨은 살아있었다. 바로 크레바스 안의 작은 얼음턱 위에 떨어져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 그리고 잠시 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잘린 로프를 발견하였고 모든 걸 이해했다. 예이치는 살기 위해 나를 버리기로 결심. 로프를 잘랐구나. 당연히 나를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니 구조대는 오지 않는다. 즉, 나는 지금부터 스스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죽는다. 위를 올려다봤지만 부러진 다리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바로 더 깊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뿐. 크레바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건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비정상적인 판단.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죽음 확정이었기에 도박을 걸어보기로 한다. 그렇게 남아있는 로프를 활용해서 조금씩 끝없는 심연 속으로 계속해서 내려갔고,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억겹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크레바스 바닥에 있던 탈출구를 기적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극악의 확률로 크레바스를 빠져나와 빙하 위로 오게 된 심슨.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 크레바스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였으나 베이스 캠프까지 남은 거리는 무려 8km. 음식도 물도 없었고 다리는 부러져 있었다. 게다가 이 8km에는 지옥의 크레바스만 수십 개 숨어 있었는데, 그러나 심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니 그가 생각한 방법은 하나, 바로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 저 바위까지 20분. 시계를 보고 작은 목표를 정한 다음 그 목표까지 기어간다. 저 언덕까지 40분. 도착하면 다음 목표, 또 도착하면 다음 목표, 그리고 이것을 무려 3일 동안 반복한다. 어느 순간부터 환각이 시작되었고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왔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는 마침내 베이스 캠프 근처까지 도달한다.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의 거리는 불과 걸어서 10분. 그리고 이 10분 거리를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반복하면서 무려 9시간에 걸려서 기어갔고 마침내 캠프에 도착하여 소리친다. 예이치! 텐트 안에 있던 예이츠는 처음에는 개 짖는 소리인 줄 알았다. 4일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로프를 끄는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것. 하지만 예이치! 다시 한번 들려오는 소리에 확인하러 나갔고, 그렇게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하게 된다. 지옥의 산에서 살아 돌아온 심슨은 당나귀에 실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 뒤 진행된 수술만 무려 6번. 의사는 심슨이 등반은커녕 앞으로 걸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2년 후 재활에 성공한 심슨은 보란듯이 다시 산에 오른다. 반면 동료를 버린 남자로 낙인 찍힌 예이츠는 수년간 끝없는 비난을 받았는데, 심슨은 그런 그를 위해 책을 쓰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터칭 더 보이드. 심슨은 이 책에서 예이츠가 줄을 안 끊었으면 우린 둘 다 죽었다. 나라도 무조건 줄을 끊었을 것이다. 라며 그를 옹호한다. 이 기적적인 스토리는 다큐 영화로 만들어졌고 역대 최고의 다큐멘터리 100에 선정되게 된다. 심슨은 크레바스에 갇혔을 때도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내려갔고 물과 식량이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기어서 움직였다. 어떤 순간에도 결코 포기만은 하지 않은 그는 결국 살아남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모든 자연에서 허락된 것은 아니었으니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사망자만 무려 1000명이 넘는 이 고산 지옥에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에베레스트 역사상 1, 2위로 꼽히는 역대 최악의 사고 두 가지가 있었으니 이 중 한 개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옥의 에베레스트를 무려 5년 연속 등정에 성공한 뉴질랜드 출신 산악 가이드 롭 폴. 그는 자신의 등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 산악 가이드 회사 어드벤처 컨설턴트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통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게 된다. 그러던 1996년 결국 에베레스트 역사상 최악의 사고가 여기서 터지고 만다. 이번에 로폴과 함께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게 된 고객은 총 8명으로 병리학자 백 웨더스, 기자 존 크라카우어,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더그 헨슨, 그리고 7대6 최고봉 중 에베레스트만 남겨둔 남바 아스코가 있었다. 이들은 로폴 가이드에 따라 열심히 등반하였고 드디어 마지막 지점인 캠프 4에 무사히 도착. 이제 데스존만 통과하면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는 상황이었는데, 고도 약 7,950m부터 8,800m 꼭대기까지의 구간을 가리키는 이 데스존은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구간으로 산소 농도가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산소통을 메고 가는 것은 기본. 그마저도 이 구간에서 20시간을 넘게 보내는 순간 거의 죽음 확정이기에 산소가 고갈되기 전 정상까지 빠르게 올라갔다 하산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이를 잘 알고 있던 로폴 일행 역시 캠프 4에서 밤 00시에 출발하여 낮 14시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최후의 도전을 시작한다. 그렇게 캠프 4를 출발한 지 4시간이 지나 고도 8,400m에 도착했을 무렵 로폴과 함께 오르던 백 웨더스, 갑자기 자리에 쓰러지게 된다. 과거 각막 절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는 에베레스트의 고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부작용으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한 것. 결국 그는 등정을 포기, 8,400m 부근에서 대기하게 되었고, 로폴과 나머지 일행들은 계속해서 나아가 마침내 사우스 서밋까지 도달하게 된다. 사우스 서밋은 정상에서 불과 130m 떨어진 좁은 구간으로 인원이 한 번에 한 명씩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지체되는 구간으로 유명한데, 이날은 하필 로폴의 팀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엄청난 대기 시간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20시간의 시간 제한과 강력한 추위, 산소 부족으로 인해 결국 수많은 일행들이 정상을 겨우 130m 앞에 두고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캠프 4를 출발한 지 14시간 만에 로폴과 크라카우어, 야스코만이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밖에 8,400m 지점에서 대기 중인 백 웨더스와 아직 정상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더그 헨슨이 있었는데, 더그는 1년 전에도 이미 롭과 함께 등정을 시도했다가 아쉽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죽기 살기로 올라가는 중이었다. 정상을 찍고 하산하던 로폴은 올라오던 더그와 마주쳤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하였지만 또다시 포기할 수 없었던 더그는 이를 완강히 거절. 결국 더그를 모른 척할 수 없었던 롭은 그와 함께 다시 정상으로 향하게 된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하게 된 더그.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곧 사상 최악의 강력한 폭풍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데, Space of several, the wind just comes in like a freight train. I mean, it really blowing. It's very, very cold, and it turns into a whiteout. 결국 하산하던 롭과 더그는 정상에서 겨우 40m 내려온 뒤 고립되게 되었고, 결국 더그의 산소통 산소마저 다 떨어지게 된다. 결국 롭은 더그에게 줄 산소통을 찾으러 떠났고, 저산소증으로 정신이 희미해지던 더그는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롭 또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눈보라 속에서 그대로 실종되게 되는데, 한편 하산 중이던 야스코와 존 크라카우어는 8,400m에서 대기 중이었던 백 웨더스를 발견, 함께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날이 미칠 듯한 폭풍에 이어 날까지 어두워지자 한치 앞도 볼 수 없었고, 결국 그들 역시 그곳에 그대로 고립되게 된다. 몇 시간 뒤 간신히 구조대가 도착하였으나 백 웨더스와 야스코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3명 중 유일하게 존 크라카우어만이 무사히 구조되게 된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죽음의 20시간을 훌쩍 넘은 다음날 오전 5시, 캠프에 모두가 포기하고 있던 그때 롭으로부터 한 통의 무전이 오게 된다. 데스존에서 무려 24시간 이상을 버텨낸 롭의 기적적인 무전. 캠프에서는 곧바로 구조대를 꾸려 근처까지 올라갔고, 이제 롭을 구할 일만 남은 듯 하였으나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발생하기 시작. 결국 구조대는 롭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게 되었고, 이 순간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롭은 임신 중이던 아내에게 살아생전 마지막 무전을 보낸다.
He told me on a final phone call, on a radio phone call, that not to worry about him too much. Try not to worry too much. 이후 죽은 줄 알았던 백 웨더스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아 홀로 캠프 4까지 돌아왔고 그는 손과 얼굴에 심각한 동상을 입은 채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다. 이날의 끔찍한 폭풍으로 인해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후에 이 최악의 사건은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의 영화로도 개봉되게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끝났어야만 했던 에베레스트의 저주가 바로 얼마 뒤 한국인들에게까지 이어지고 말았으니 2004년 계명대학교 산악회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서게 된다. 그렇게 원정대 단장 김상홍을 포함하여 박무택, 백준호, 장민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원정대가 꾸려지게 되는데 원정대 대부분은 7,000m 이상 높이까지 올랐던 경험이 있던 멤버들로 그 중에서도 등반대장 박무택은 이미 에베레스트를 포함해 K2, 칸첸중과 로체까지 히말라야 8,000m급 등반을 4곳이나 성공한 베테랑 산악인이었다. 박무택은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반드시 성공해서 에베레스트 정상의 학교 깃발을 꼽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고 그렇게 에베레스트가 있는 네팔로 떠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네팔에서 다른 원정을 진행 중이던 전설의 산악인 어몽길과도 조우하게 되는데 박무택과 어몽길은 이미 여러 험준한 산들을 함께 오르내린 동지로서 어몽길은 삶과 죽음을 함께한 동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뒤 15좌 등정을 떠났고 박무택은 산악부원들과 함께 에베레스트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시작된 계명대 산악부의 에베레스트 등정. 베테랑 산악인들답게 순조롭게 산행을 이어갔고 마침내 8,000m 지점에 캠프4에 도달하였는데 그러나 8,000m부터는 인간의 생존 한계를 넘는 죽음의 데스존이 시작되기에 나머지 대원들은 캠프4에서 대기하기로 결정. 대표로 박무택과 장민만 정상 등정을 나섰고 결국 약속대로 에베레스트 정상의 계명대학교 깃발을 꽂게 된다. 그러나 그 영광도 잠시. 그들은 정상 체류 시간을 최소화한 채 곧바로 하산을 시작하였으나 이미 산소가 희박한 데스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상태였고 체력과 산소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다. 결국 장민이 탈진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던 중 가파른 암벽 구간에서 장민이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곧이어 캠프에 더 충격적인 무전이 전해졌으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한 자외선과 저산소 상태 속에서 박무택 역시 설맹으로 시야를 잃기 시작한 것. 정상 등정의 기쁨은 순식간에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바뀌게 된다. 캠프에서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캠프 내의 다른 나라 팀들에게 구조 요청을 해보았으나 박무택의 위치는 얼음과 바위가 뒤섞인 에베레스트에서도 가장 험난한 암벽 구간. 구조는커녕 잠시 멈춰서는 곳조차 위험한 곳이었기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이대로 둘 다 죽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박무택은 장민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을 두고 먼저 내려가라고 간신히 설득하였고 자신은 그곳에서 밤을 새는 비박을 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얼마 뒤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어요. 숨을 못 쉬겠습니다. 해당 무전을 마지막으로 박무택의 연락은 끊기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먼저 하산하였던 장민마저 실종되게 된다. 결국 박무택과 무전을 주고받던 백준호 부대장은 말리는 모두를 뿌리치고 세르파 한 명과 함께 박무택을 구조하러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박무택을 발견한 백준호. 그러나 혼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데스존에서 세르파와 둘이 성인 남자를 끌고 내려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결국 세르파는 먼저 하산. 한동안 박무택의 곁을 지키던 백준호 역시 박무택의 설득으로 박무택을 두고 하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백준호마저 하산 도중 실종되며 박무택, 장민, 백준호까지 한국인 대원 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사고로 번지게 된다. 이 소식은 박무택과 생사를 함께했던 전설의 산악인 어몽길에게까지 들리게 된다. 장민과 백준호의 시신은 찾을 수 없지만 박무택의 시신은 암벽 중간에 로프채 매달려 있다는 소식. 이 소식을 들은 어몽길은 이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제가 또 고민하면서 포기할까도 했지만 여기서 그냥 포기한다 그러면 제가 그 후배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그 지금 평생 제가 그 어쨌든 죄를 진 마음으로 살아갈 거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항상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박무택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마음먹은 어몽길. 사실 자신의 목숨조차 위험한 에베레스트 데스존에서 누군가의 시신을 수습해온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에 동료의 시신은 수습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 산악인들의 암묵적인 규칙이었는데
그러나 목숨이 달린 프로젝트임에도 어몽길, 박무택과 함께 산을 올랐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결국 동료 대원의 시신을 외롭게 둘 수 없다는 우정 하나로 휴먼 원정대가 꾸려지게 된다. 그렇게 2005년 3월 14일 휴먼 원정대는 에베레스트를 향해 출발하게 되었고 몇 차례 시도 끝에 결국 5월 29일 박무택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도 산 어딘가에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누군가의 꿈이 누군가에게는 무덤이 되는 곳 에베레스트. 이후 이곳은 인간의 위대함을 시험하는 곳이 아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증명하는 곳으로 남게 되는데,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1959년 소련 우랄 산맥 영하 40도의 밤, 텐트 하나가 안에서부터 칼로 찢겨진다. 그리고 맨발로 눈밭을 뛰쳐나가는 9명의 대학생. 이들이 발견된 건 한 달 뒤. 5명은 속옷바람에 공포에 질린 얼굴로 얼어 죽어 있었고 3명은 자동차 사고 수준으로 뼈가 부서져 있었으며 여자 대원 1명은 혀가 사라져 있었다. 도대체 이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59년 1월 23일 소련 예카테린부르크. 우랄 공과대학교 소속 10명의 대학생이 우랄 산맥 종단 동반에 나선다. 남자 8명과 여자 2명으로 구성된 이들의 목표는 우랄 산맥 북쪽 오토르덴산 정상으로, 이곳은 당시 소련 기준 최고 난이도인 3등급 코스였고 이곳에서 14일간의 원정을 마치면 소련 최고 등급의 등산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시험이었고, 대원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출발 전 단체 사진을 찍으며 서로 어깨를 두드렸다. 그렇게 1월 25일 기차에서 내려 트럭을 타고 마지막 마을에 도착했고 1월 27일부터는 스키를 신고 눈 덮인 산길을 직접 걸어 올라가기 시작한다. 배낭 무게만 한 사람당 20kg, 영하 30도의 바람 속에서 하루 평균 10km씩 전진하는 강행군이었는데, 그러나 다음 날인 1월 28일 갑자기 대원 1명이 지병이 악화되어 하산을 결정한다. 그의 이름은 유리 유딘. 그가 마지막으로 동료들과 포옹을 나눈 뒤 산을 내려가는 순간 그것이 9명의 목숨을 가는 갈림길이었던 것인데, 유딘은 그때 입고 있던 동료의 재킷을 돌려주었는데 그 재킷의 주인은 류드밀라로 나중에 혀가 사라진 채 발견되는 여자 대원이었다. 그렇게 유딘을 제외한 9명은 우랄 산맥 깊숙이 사라진다. 이들이 향한 곳의 이름은 홀라트 샤흐. 원주민 만시족의 언어로 죽은 자의 산이라는 기괴한 이름이었다. 이 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는데, 아득한 옛날 이 산에서 9명의 사냥꾼이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했고 그 뒤 이 산은 9명을 한 무리로 해서는 절대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만시족은 이 산을 죽음의 산이라 부르며 수백 년간 발길을 끊었으니 1959년 정확히 9명의 청년이 이 산을 향해 걸어 올라가게 된다. 2월 1일 비탈면에 도착한 탐사대. 해발 1079m. 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치는 곳. 눈보라가 거세지자 이들은 결국 등반을 중단. 비탈면 중턱에 텐트를 치며 다음날 정상을 공략할 계획을 세웠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장 찍는다. 이 사진은 9명이 살아있을 때 찍힌 마지막 사진이 된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2월 12일 예정된 하산일이 지났음에도 9명에게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자 결국 수색대가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얼마 뒤인 2월 26일 수색대는 비탈면에서 텐트를 발견한다. 그런데 이 텐트의 상태가 굉장히 기괴하였으니 먼저 텐트는 안에서부터 칼로 찢겨져 있었다. 밖에서 누군가가 찢은 것이 아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직접 칼을 들고 텐트를 갈라버린 것, 즉 지퍼를 여는 3초도 기다릴 수 없었다는 뜻. 텐트 밖에서는 8에서 9개의 뒤얽힌 발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이 발자국들은 텐트에서 약 1.5km 떨어진 숲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발자국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뛰어간 흔적이 아닌 걸어간 흔적이었다는 것. 공포에 질려 텐트를 찢고 나왔으면서도 걸어서 이동을 한 것인데 패닉도 아니고 침착함도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 수색대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텐트에서 1.5km 떨어진 큰 삼나무 아래 두 구의 시신, 도로셴코와 크리보니셴코. 두 사람은 속옷만 입은 채 삼나무 밑에서 얼어 죽어 있었는데 이 삼나무에는 높이 5m까지 가지가 꺾여 있었다. 속옷 차림에 맨손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간 흔적이었던 것. 손톱은 벗겨져 있었고
손바닥 껍질이 나무 껍질에 붙어 있었으니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들은 나무 꼭대기에서 무언가를 보려 했거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것. 더 기이한 것은 나무 밑에 불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건데 영하 40도에 손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를 만큼 추위가 극심했는지 실제로 시신의 손에는 심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불길에 손을 넣고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감각 상실. 그리고 두 시신 옆에는 죽은 동료의 옷을 찢어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즉, 삼나무 아래에서 먼저 죽은 두 사람의 옷을 나중에 발견된 동료들이 가져다 입었다는 듯. 그리고 얼마 뒤 삼나무에서 텐트 방향으로 300에서 600m 사이에서 세 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는데 대장 디아틀로프, 여자대원 콜모고로바, 그리고 슬로보딘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발견되었는데 간격은 대략 150에서 200m 사이. 이상하게도 하나같이 텐트를 향해 다시 돌아가려는 모습이었다. 영하 40도의 눈밭을 속옷바람에 맨발로 걸어가다 저체온증으로 한 명씩 차례로 중간에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콜모고로바의 얼굴은 주먹으로 맞은 듯 멍이 들어 있었고 허리 쪽 피부에 길이 30cm의 타격 흔적이 남아 있었다. 대장 디아틀로프의 오른손 주먹에는 누군가와 싸운 듯한 상처가 남아 있었고 슬로보딘의 두개골에는 금이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것은 슬로보딘의 피부 겉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는 것. 즉, 외부 상처 없이 뼈만 부서지는 상황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2달 뒤에 발견되는 나머지 4명이었으니 5월, 눈이 녹기 시작하자 원주민 사냥꾼이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삼나무에서 75m 더 깊은 계곡의 눈 속에 검은 옷 조각이 삐져나와 있었던 것인데 칼로 잘린 바지 한쪽, 잘린 스웨터 반쪽, 수색대가 파내자 눈 아래에서 4구의 시신이 나온다. 이 4명은 먼저 죽은 동료의 옷을 벗겨서 입고 있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의 옷을 칼로 잘라내 자기 몸에 걸친 것. 극한의 추위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계곡 안에 눈으로 은신처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고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에 옷을 펼쳐 바닥을 만들었으니 체계적으로 생존을 위해 행동하고 있었다는 뜻.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행동과는 너무나 모순적으로 이 4명의 상태는 앞서 발견된 5명과는 차원이 달랐으니 먼저 니콜라이는 두개골이 으스러져 있었고 류드밀라와 졸로타료프는 가슴뼈가 산산조각 나 있었는데 조사관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이 정도의 충격은 자동차 사고에 맞먹는 수준. 그런데 외부에는 이 충격을 설명할 상처가 하나도 없었으니 즉 밖은 멀쩡하고 안만 부서진 전례 없는 형태의 부상.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것, 바로 류드밀라 20살 이 여자 대원은 혀가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단순 혀만이 아니라 혀의 뿌리 부분, 그러니까 목구멍 안쪽 깊숙이까지 완전히 제거되어 있었던 것. 칼로 자른 흔적도 동물이 뜯은 흔적도 없었다. 뼈가 부서지고 혀가 사라지고 그러나 피부에는 상처 하나 없는 기괴한 흔적. 조사관은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고 기록하였는데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9년 무려 60년 동안 제기된 의혹에 결국 러시아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였고 2020년 러시아 정부는 공식 결론을 내놓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눈사태. 한밤에 일어난 눈사태가 텐트를 덮쳤고 잠들어 있던 9명 위로 수백 킬로그램의 눈판이 한꺼번에 내려앉았다는 것. 이 충격이라면 가슴뼈와 두개골을 부술 수 있었고 눈에 파묻힌 텐트에서 칼로 찢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혀는 왜 사라졌는가? 방사능은 왜 검출되었는가? 하늘에 빛나는 구체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설명이 되지 않았기에 현재까지 유가족들은 눈사태라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